자, 거기 보시니까 그 기타 원리금 사업 방식이라고 있는데 167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니까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2000년도 총과 2001년도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카니발, 그 당시 카니발 하나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만 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했더니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 주겠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샀거든요. 근데 얘들 이렇게 하랍니다. 자, 600만 원하고 자, 700만 원 나눈 다음에 600만 원은요, 3년 동안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랍니다. 이런 식으로 갚으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3년 지나니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3년 지나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700만 원에 대해서는요, 매달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700만 원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자, 연락 와요 안 와요? 직원이 연락 올 거 아닙니까? 갚으라고.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3년 동안 연장해 주겠답니다. 뭐라고요? 3년. 그래서 또다시 700만 원 3년 동안 연장해서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갚았어요? 6년 동안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인가 제가 그 김포에다가 집을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1억 2,500만 원짜리. 그래서 거기다 8천만 원 빌렸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8천만 원 빌렸어요. 내 돈은 얼마밖에 없었어요? 4천만 원밖에, 4,500만 원밖에 없었네요. 어쨌거나 5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매달 어떻게 갚으냐면 매달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5년 지나면 8천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 와야 하나요? 돈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8천만 원이. 그죠? 700만 원도 못 갚고 있는데 8천 원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배째라 했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랍니다. 어디냐면 경매로 날릴 거냐 아니면요 연장해 줄 거냐. 연장해 드릴까요? 하죠. 그래서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연장 수수료를 부과하겠답니다. 망치 수수료 있죠? 연장 수수료. 그래서 또 계속 빌리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집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다. 뭐라고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 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자, 거기 보시니까 뭐냐면 넓혀보기 있어 없어요? 요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요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간단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요거는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 그래서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자, 요거 가지고 따져볼게요. 요거 1년 지났으니까 얼마 갚았어요? 2,150원 갚았죠? 그러니까 2,155원을 갚았네요. 요거를 상환했다 해주면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요? 10,000원 중에 요거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 남았겠네요. 7,845원. 자, 그래서 요거를요 상환액 해줍니다. 뭐랄까요? 상환액. 그리고 요거를요 미상환액 혹은요 잔고 혹은요 잔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만.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상환 비율은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을 때 상환 비율은요 10,000원 중에 얼마 갚았어요? 2,155원 갚았죠? 그러면 계산하면요 0.215 21.5% 갚은 거 아닙니까? 이걸 상환 비율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잔금 비율은요 1년 지났을 때의 잔금 비율은요 10,000원 중에 얼마 남아있어요? 7,845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요 0.784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요 78.45%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랑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치면 얼마예요? 1이다. 기억하세요? 지문에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치면 얼마라고요? 1이다. 기억하세요? 1이다. 근데 이 잔금 비율을 1년이 지난 후입니다. 1년 후를 얘기합니다. 매우 어렵게 설명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요? 매우 어렵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이게 잔금 비율 아닙니까? 이걸 자꾸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래도 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뭐 하지 말한다든가 안 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괜히 물어봤네요. 그래서 자, 이걸 아주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아주 뭐라고요? 어렵게 큰일 났네. 이걸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매년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 갚으라고요? 3,155원씩 갚으라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여기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얼마씩 갚으라고요? 3,155원 아닙니까? 이게 3,155원씩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잔금 비율은요, 원금 중에 잔금이 차지한 비율이죠? 요건데,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를 쏙 빼내면, 여기 이제 원금액이 되겠네요. 맞죠?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3,155원. 잔금 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비율 얘기한다고요? 잔금 비율. 다 지저분하니까. 자, 그 3,150원 곱하기 얘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포함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은요, 4년짜리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다.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갚을 때 요 금액 남은 거죠? 그죠? 근데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이자를 쏙 빼낸 게 1년 지난 시점에서의 잔금액이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잔금액은요, 3,155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자,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이요? 3년 남았죠? 이렇게 곱해도 잔금비율 나옵니다. 잔금비율 나와요. 근데 요 경우에는,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 동안의 현가계수이죠. 이렇게 해도 잔금비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주 어렵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면 이렇게 이제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나 계산 문제가 한 해에는 요거 나오고 어떤 해는 요거 나옵니다. 번갈아면서 나옵니다. 번갈아. 그죠? 그래서 요거나 둘 중에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거 계산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교재 노트 보겠습니다. 그 계산형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은행의 대출권은요,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리는요, 고정금리면서 금리는요, 5%랍니다. 자, 그리고 20년이랍니다. 기간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연 단위로 매년 말에 갚으랍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는요,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매년 갚을 원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뭘 계산하고요? 매년 갚을 원금액은 얼마 빌렸어요? 5억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죠? 그럼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2,5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2,500만 원. 자, 이게 바로 매년 갚을 원금액입니다. 이렇게 2,500만 원. 자, 그러면 이건 9회차죠? 9회차 아닙니까? 9회차인데 얘는 항상 원금은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원금은 2,500만 원 항상 똑같이 납부하면 되죠? 2,500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항상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는 거죠? 남은 금액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볼게요. 5억 중에 9회차니까 몇 번을 갚을게요? 어떻게 했어요? 9번째니까 8번 갚았을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씩.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여기서 빼기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8번 갚았죠? 요게 이제 그동안 갚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5%라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남은 금액이 5% 아닙니까? 9회차니까 그동안 이만큼 갚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에서 5%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1,5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1,500만 원. 맞네요. 1,500만 원이니까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 되겠네요. 4천. 이거 정답입니다. 이거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항상 얘는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매년 갚을 원금 있죠? 여기 계산한 다음에 이자는 항상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여기 이자가 붙는 겁니다.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해마다 물어보니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1회차 이런 것만 물어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막 9회차 이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다 쓰셨나요?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저기 너저분하게 있으면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른 지워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거 계산 문제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는 맨 먼저 계산할게요. 매년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겠죠?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매년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요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A씨는 8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4억을 빌렸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는 대출 금리는요 6%랍니다. 그리고 이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저당상수는요 0.087.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조건은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서 매년 연말에 갚으랍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할 때는 아까 얼마 빌렸다고요? 4억을 빌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는 0.087이라고 했죠. 맞아? 맞죠? 이렇게 해서 자, 맨 먼저 이거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이렇게. 자,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3480000입니다. 348000000. 이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아시죠? 근데 요거 예전엔 주로 이제 1회차만 물어봤는데 1회차, 2회차까지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1회차부터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회차의 원금을 계산해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회차부터 계산해야 돼요. 얘는 항상 계산할 때는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자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계산한 다음에 남는 돈이 다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요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가장 뭐라고요? 어렵게. 자, 그러면 이자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첫 해는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4억에 대해서 자, 이자율이 6%라고 했죠? 맞아? 6%. 그러니까 4, 6, 24에서 얼마라고요? 2,400만 원 되겠네요. 얼마라고요? 2,400만 원. 그러면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죠? 여기가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니까 자, 108000000 108000000 여기에 바로 1회차의 원금 상환액입니다. 1회차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동안 자, 이 4억 중에 얼마 갚았어요? 요거 갚았죠? 4억 중에 이만큼 갚았잖아, 원금을. 그죠? 그래서 여기 4억에서 108000000 빼줘야 됩니다. 아니면 갚았죠? 갚았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6% 이자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첫 해 이만큼 갚았죠? 그러니까 그 뺀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라고요? 6%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하면 자, 23352,000입니다. 23352,000 23352,000 이렇게. 자, 그럼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여기가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여기서 남는 돈이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빼면 얼마냐면 원금 상환액은요 11448,000 11448,000 됩니다. 114. 자, 그래서 원금은 1144만 8천 원, 이자는요 2335만 2천 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좀 풀기 힘들겠네요. 몇 번이고 연습해 보세요. 몇 번이고. 항상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10,000원에서 저당서 곱한 게 얼마라고요? 3,150원이죠? 그럼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1,000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요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가 붙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이에요. 요 틀을 좀 갖추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요거 풀 수 있겠어요? 예? 물어봤는데 지금 선생이 물어봤는데 아주 그냥 저 개가 짖나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몇 번이고 연습해 보세요.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얼른 지울게요. 이렇게 자꾸 너저분하게 있으면 머리 아파요. 이렇게 싹 지우니까 어때요? 머리가 상큼해졌죠? 예. 근데 아예 그냥 머리가 비워지면 안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는 많다. 자, 볼게요.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의 원리금액이 원리금 균등의 원리금보다는 많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 균등에 비하여. 자,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균등에 비해서.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에 비해서, 자,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요거 약간 어렵게 물어본 건데, 자, 얘는 전체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근데 얘는요, 전체 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율이 크죠, 비율이. 그림 딱 볼 때 크잖아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여섯 번째 보게요. 체증식 상환 방식은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죠. 그리고 8번 볼게요. 체증식 상환 방식은요, 초기의 저당 지불액이 이자 금액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9번 볼게요. 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대출 잔액이 작다. 왜냐하면 중도에 갚았을 때 얘보다는 대출 잔액이 작겠죠. 얘가 더 많이 갚았으니까. 이거 되겠죠. 얘보다는요 대출 잔액이 작습니다. 중도 상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안전하다. 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안전하죠. 위험이 작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 좀 어렵게 물어본 건데 13번은요 이렇게 볼게요. 우리 DTI가 뭐냐면 DTI 전 시간 했는데 연간 소득 중에 해당 대출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LTV는요. LTV는 자, 이 부동산 가치 중에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13번 볼게요. 점증상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중에서 원금 균등이 대출 시점에서 DTI가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LTV가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이다. 자, 볼게요. 자, 이 셋 중에서 이 셋 중에서 대출 초기에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크겠네요. 대출 초기에 원금 균등이 가장 크겠죠? 가장 많이 갚으니까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20년 정도 지났다고 치자. 그럼 남은 금액이, 대출 잔액이, 어떤 게요? 얘가 가장 많이 갚았죠? 남은 금액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대출이 가장 작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 균등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니,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20년 지났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대출액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많이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겠죠? 원금 균등.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완벽히 다 하는 겁니다. 완벽히.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이상 안 물어봅니다. 만약 이거 이상 물어본다면 그냥 제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몇 번이고 꼭 나오니까 요거는 한 문제 맞히겠네요. 두 문제네요. 두 문제. 자, 뭘 다 때려 부수고 제가 뭐 잘못했다고? 어? 몇 번이고 공부하라고 한 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아예 나를 패세요, 패. 뭐 집어던지고 그래요. 웃겼나요? 웃긴 했네, 내가 봐서. 자, 지금부터 이제 저당의 뭐라고요? 유동화 제도, 이거 알아볼게요. 요게 이제 그래도 가장 좀 까탈스러운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할만할 겁니다. 잘하면. 자,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뭐, 당장 현금화 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요걸요,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유동화 시키자. 이거 유동화 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화라는 게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유동화 제도다 해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 금융기관이 딱 있습니다. 신한은행 딱 금융기관이 딱 있는데 얘네들이 자, 이 주택 소비자한테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애들한테 자, 이 그 대출해주면은 자, 자금을 대출해주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원리금 수취권이다 이러는데 얘는 이제 얘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채권. 근데 만약 이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갚게 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어 없어요? 요거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저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저당권은요, 이거는 물건을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물권해 줍니다. 뭐라고요? 물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자, 문제는 자, 이 그 신도시 예정 지역에 예를 들어 제2통탄 신도시에 신한은행을 입점시켰다고 치자. 그래서 자, 아파트 무지하 막지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볼게요. 자, 100억을 예금 받아서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어, 안 빌렸어요? 빌려주고 나왔더니 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 30년에 거쳐서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0년이고 20년.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1억씩 예금하고 그러나요? 무슨 38,000원, 25,000원 예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지는 겁니다. 똑 떨어진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돈을 막 5,000명이 와서 서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살짝 빌려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한국은행도 그냥 빌려줘요? 이자 받고 빌려줘요? 이자 굉장히 낮지만 1% 정도 굉장히 낮지만 이것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요거 아까 기준금리랑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기준금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 다요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가 그 세금 낼 때 어떤 굵직하게 느껴지는 세금이죠. 뭔가 굵직하게 느껴지는 세금 다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조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아니면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국세입니다. 우리 그 세금 내죠? 이게 그대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년 동안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쓸 돈이 많아요, 적어요?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애들, 노인 복지도 써야 되고, 그죠? 재난 지원도 내야 되고, 쓸 돈 많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다른 용도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빌려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한테 손을 살짝 빌려서 대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국민은행은 돈 있어 없어요? 얘들도 전부 다 빌렸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자, 금융기관 사이에서 초단기적으로 국민은행도 그냥 빌려줘 이자 받으려고요? 이자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요? 콜금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적으로 빌려주는 형태의 금리를요? 콜금리 하는데 이걸 지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당국이 다 정해줍니다. 이것도. 근데 문제는 얘들이 돈이 없으면 얘들 돈 없는 겁니다. 다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볼게요. 몇 번 했지만 여기가 딱, 자,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보통 이제 거래 금액이 300억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500억, 2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좀 힘듭니다. 어쨌거나 얘네들은요 보통 이제 우리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말 그대로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기관, 법인 성격으로 투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이죠. 요자가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관 투자자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생명보험사인데 줄여서 생보사 할게요.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보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 보험료 저기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보험 하나 가입하면요 써있던데 입구에다가 7만 원 주겠답니다. 거기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풍기 한 대 주겠답니다. 거기 써있던데. 보세요. 거기 화장실 들어오다가. 어쨌거나, 자, 그 보험료 받아다가, 어디 금고에 쌓아놓고 있나요? 예, 전부 다 이제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다 긁어 모은 돈을 가지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우리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 자산운용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투자신탁.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투자신탁사라는 겁니다. 줄여서 투신사 해줄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서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거기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종금사 해줄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예금 받은 돈이죠. 거의 상당 부분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어 없어요? 요거를 모아놓은 돈을요, 연기금 해주는데, 이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요, 주식에 막 투자합니다. 삼성생명, 이런 데 있죠? 삼성물산, 이런 데 투자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은행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요, 기관의 성격으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돈 내면 하는 거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때로는요, 무슨 금이라든가 은혜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달러에 투자할 수 있고, 그죠? 돈이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이따가 하겠지만,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들한테 이 권리를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사줄 수만 있다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리예요 또? 네? 정수기? 네. 오늘 뭐 다 때려부시려고 하고 사람 잡으려고 하고 이상하네. 자, 어쨌거나 얘들이만 사준다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소비자한테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기죠?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줘?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줘?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죠? 요쯤 되면 항상 말려야 되는데 항상 가만히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괜찮은 제도네요. 그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대출채권의 유동화제도, 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저당권의 유동화제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이걸 유동화시킨다. 한 번 빌려주면 20년, 30년에 걸쳐서 묶여있는 채권 아닙니까? 팔아치우면 바로 돈 되죠? 그죠? 이걸요, 유동화시킨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걸 사줘야 되는데, 사줬어, 안 사줬어요? 안 사줬답니다. 이게 문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금융기관이 납니다. 내가 신한은행이 나요.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권 저당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얘한테 돈 받고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치웠으니까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야?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돈 갚진 않겠죠? 그래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을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금이자 갚죠? 그럼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다 전달해 줘요? 아니면 뭘 뜯고 넘겨야? 삥을 뜯고 넘겨야 되지.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얘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뭐하러 이 짓거리 합니까? 그러니까 삥을 뜯고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자보다 크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요거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옆에 병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병원까지 들어온 거는 뭐 왜 괜찮은데 문제는요, 장례식장이 그 문만 열면 보인답니다. 장례식장. 그러면 창문만 열면 아침마다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뭐 그다지 뭐 그게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죽은 모습을 본다는 게. 그래서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막 툭툭 떨어지겠네요. 안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재수없게도 회사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맨날 시체만 보다 보니까. 그럼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법원에다가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가장 많이 써낸 자한테 파는 겁니다. 여기 경매 처분한다. 어쨌거나 경매로 처분했더니 돈을 못 갚는 바람에 얼마 들어왔어요? 자,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시작.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어요? 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7천만 원 받을 권리 얘한테 파는 거죠? 근데 얼마 들어왔어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아,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삥 뜯고 넘겨야 돼, 이것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손해날 짓 해요,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뭐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데 투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고, 자, 지금부터 뭐 항상 하지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냥 막 암기했다가는 무슨 얘기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기업들 간의 거래는요, 외상 거래였었습니다.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외상거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했더니 어음을 써주겠답니다. 종이에다 수표처럼 생긴 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음이라는 건 수표하고 다르게 수표를 잘못 발행하면요 바로 깜빵합니다. 수표는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현금을 위조한 거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어음이라는 것은 신용증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신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갚고는 싶은데 자기도 연쇄부도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갚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거를 형사처벌하기 아주 애매합니다. 자기도 뭐 못 갚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A는 B한테 외상으로 팔고 B는 또 C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그러면 외상거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고. C는요 대기업들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외상거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를요, 다 대기업이고 이게 하청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97년 1월 달부터 한부철강이 망했습니다. 부도 났다는 얘기죠.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물건 안 팔리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못 갚는 거죠. 그럼 얘는 얘한테 갚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고. 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얘도 못 갚는 거죠? 얘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리고 그래서, 자, 한모철강을 구성하는 하청업체가 거의 4,000개가 넘어갔는데, 막 줄줄이 부도났던 겁니다. 줄줄이 하고요? 부도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태라든가 산미, 진도, 진로, 대농, 있죠? 아니면요, 뉴코아, 한신공영, 뭐 이런 거 있죠? 그 쌍방울, 뭐 할 것 없이 그냥 산미,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그냥 부도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 기아자동차도 결국 무너졌는데, 기아자동차의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어갔습니다. 막 줄줄이 부도나고 막 사람 자살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업도 월급도 못 주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은행도 우리 같은 이제 소비의 주체를 가게라고 할게요. 여기서 예금 받는 거 아닙니까? 예금 받는데 문제는 얘들도 회수를 못하니까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줄 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 경제가 박살이 날 지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97년도에 11월 달에 굴욕적으로 IMF로 돈을 긁어온 겁니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기가 도래한 2천억 달러 있죠. 요거 돌려막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 정부에서 보증을 섰던 겁니다. 다 갚아줘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부실했던 은행들이 어디냐면 저 제일은행 있죠. 요거하고 서울은행, 그 다음에 조흥은행, 그 다음에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것들이 아주 부실의 극치를 달리던 은행들입니다. 예금자 돈도 못 돌려주고 이렇게 했던 은행들이죠. 그거 다 막아줬던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막아준 은행을 다 팔아치운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1은행은 뉴 브릿지 여기다 팔았고, 자, 서울은행은요, 하나은행, 그 다음에 조흥은행은요, 네, 신한은행, 그리고, 자, 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은요, 나중에 우리은행으로 합병하면서 지금도 못 팔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했는데, 이거 약간 어려우니까 듣지 마세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은행들한테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걸 차리도록 한 겁니다. 유동화, 98년도에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차리도록 했는데, 요거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 상호만 존재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냥 이런 걸 차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이유는요, 서류상 회사예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별도로.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98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자, 니네들 우리한테 물건 팔았으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연쇄부터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면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 빌려준 거 있죠? 요거 이런 데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미수금 같은 거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금 대신 내준 거 있죠? 요거 여기다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내주겠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이런 거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구입한 채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팔았는데 요거를요, 아셋, 백, 시큐리티스에서 이걸요, 자산담보증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산담보증권. 이렇게 요걸 시행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가증권 형태로 파니까 얘들이 사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거 사줄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쇄부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얘들이 이거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이 나중에 받을 돈,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인데 어떤 기업이 망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함부로 샀다가는 돈을 뜯길 염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ABS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요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당시에는 주가도 500선이 무너졌고 주택 경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거래는 뚝 끊기고 건설업자는요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 경기만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경제까지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는데 지금은요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웬만하면 어떻다고요? 사주겠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팔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주택 경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기다 계속 팔 수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돈 조달, 세금을 쉽게 막 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 사준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치운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갖고 유가증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기지. 모기지라는 게 담보대출 얘기합니다. 백 해주면 이걸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라는 얘기죠. 이걸 MBS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MBS. MBC가 아닙니다. 네? MB 뭐라고요? MBS. 이건데 얘는요 지급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정부 투자기관에서 지급 보증해 주겠다 나온 겁니다. 뭐라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 자, 그럼 이 틀을 좀 잘 갖춰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신한은행이 나예요.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치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요거를 그 권리를 돈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이제 증권화 시켜서 갖고 있는 겁니다. 증권의 권리 실어서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지겠다고요? 쏙. 아예 팔아 치웠으니까 빠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고 얘와 얘는 더더욱 모르는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빠질 수 없는 게 얘는 중간에 안 서서요 들어온 돈만 전담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원금 이제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 뭐 뜯고 넘겨요? 삥 뜯고 넘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삥 뜯은 상태에서 발행 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삥 뜯고 넘기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장래시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경매로 들어갔죠? 3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회수했어 안 했어요? 그럼 넘겨주면 되죠? 뭐 뜯고요? 삥 뜯고.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 뭐라고 하겠다고요? 지급보증 해주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금 이따 왜 사주냐면 조금 이따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 제도를요, MBS 제도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애초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 이걸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출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거 가끔 물어보니까 시장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1차 저당 시장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이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요거를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요 2차 저당 대출자라는데 얘네들은요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치권 저당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 생길 거 아닙니까? 얘들은 이자 수입이 주목적이죠. 다만 자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차 저당 시장 알아볼게요. 자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1차 저당 대출자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판다. 대출 채권을 사고 판다. 다 똑같은 표현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은 2번 볼게요. 특별 목적 회사 혹은 특수 목적 회사. 이걸요. 특수한 목적으로 생긴 회사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SPC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생긴 회사 아닙니까?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준 시장이죠. 자, 결과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해도 순서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MBS 팔면 돈 들어와 안 들어요? 들어오니까 이거를 얘들 원리금과 저당을 사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금을 공급해준 시장입니다. 3번 해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입니다. 그 날카롭게 생기는 직원 있잖아요. 안경 끼네. 걔 알 거 아닙니까? 걔한테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걔가 꼼꼼히 이거 서류 이것저것 제출하고 짜증나게 했잖아요. 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얘랑 얘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냥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 5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공사 있죠. 얘들은 구입한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자 대출 자금이 부족할 때 이거 팔으라는 얘기죠. MBS 형태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를 여기저기서 은행들한테 구입한 원리금과 저당권이죠. 비슷한 것들 모아놓은 걸요 저당 패키지 꾸러미라는 겁니다. 요거를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요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2차 저당 시장에서 발행하는 투자 상품은요 주택 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자 이거 볼게요. 자, 요 MBS의 발행 금리는요,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왜 그런가 볼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자, 담보대출 금리가 5%라고 치자. 그러면 이자 갚아야 안 갚아요? 갚으면 삥을 뚫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 0.2% 정도 떼고서 이제 넘겨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얘도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은 상태에서 MBS 발행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 0.3% 떼고서 주는 겁니다. 얘들이 실제 먹는 건 얼마라고요? 실제 먹는 거는요? 4.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대출 금리보다는, 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뭐가요? MBS 발행 금리는 낮아야 돼요. 그래 중간에 뺏은 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6번.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하는 투자상품, MBS를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주택대출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야, 낮은 금리야? 낮은 금리를 가져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 얘네들이 이거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클 때 투자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떤요?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하죠.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수익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보세요. 얘는 지급보증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했어요? 지급보증 해준다고 하니까 얘들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요구한 수익률은 뭐 907 이자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얘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위험이 굉장히 낮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아주 낮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아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살려고 할 겁니다. 그 밑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얘가 이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살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은요.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야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 밑에 저당 담보 조건의 발행 조건이라고 해서 자, 발행 효과입니다. 주택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대출 받기가 쉬워졌어?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서 빌려주는 그 대출은요. 자, 뭐냐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70%.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도 아파트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잠시 하기로 하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면 항상 대출 자금이 뚝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자, 그 대출 자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BIS라는 게 뭐냐면 국제결제은행 이걸 얘기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는 건데 자,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해줍니다. 요거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패전했거든요. 독일로부터 이제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관리하던 은행입니다. 처음에. 원래 이거 일시적으로 관리하려고 나온 은행인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은행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자기 자본별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기 자본을요, 오염 가중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오염 뭐라고요? 가중자산이다. 이게 뭐냐면, 오염 가중자산이 뭐냐면, 자,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값 혹시 못 받을지 모르죠? 이걸 오염 가중자산이라는 겁니다. 대출해주면 대출 자금을 담보가치가 폭락했을 때 회수를 못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위험 가중자산 생겨 안 생겨? 생기면 바로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 가중자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BI에서 자기 자본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단기 채권 상품에서 탈피하여 우리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30년이고 40년 동안에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이따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안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제도이기 때문에 20년이고 30년 동안에 안정적인 고정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하기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사고가 많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 없어요? 사고가 많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많이 터지면 돈 많이 나가 안 나가요?
안 터지면 벌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사고가 많이 이렇게 터질 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집에 들어온 돈이 들쑥날쑥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어떤 데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데. 근데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돈 안 들어올 때 큰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자, 이거 아주 막 보험료 들쑥날쑥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요, 보험사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국가 정책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돈 빌리는 게 수월해서 안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졌으니까 아무래도요, 이렇게, 자, 그 주택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가주택 보급률. 그리고 옛날에는 집 사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은 다 돈 빌려서 다 살 수 있어, 없어요? 하나 투자의 대상이라보다는 하나의 그냥 이용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사고 전환이 유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요 1차 저당 대출시장이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6번에 2차 저당 대출시장은 특수목적회사 혹은 특별목적회사, 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얘들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게 공급해주는 시장이죠. 이거 MBS 발행하면 돈 들어오죠? 이걸 사는 데 쓰니까 결국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MBS를 발행하여 주택 저당 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사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수 증가하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 채권을 증권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주택 저당 증권인 MB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증권한 게 뭐라고요? MBS 아닙니까? 요거를 저당 담보증권, 그리고 우리 금융공사에서는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요 2차 저당 시장의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자, MBS가 금리가 높아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요? 담보대출 금리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ABS 제도, 자산유동화증권, 앞자리 따니까요 ABS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98년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라 도입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MBS의 종류를 공부할 건데 뭐라고요? 요게 이제 우리 그 금융론에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제일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공부해도 까다로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쉬운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렵다고 하니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못 써요. 그러면 벌 받아요. 벌 받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